이렇게 1년의 행위들이 다 끝났다.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뭐 이 사후관리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뭐 용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관리해주는 세무사라면 좋은 세무사와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아까 이자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자를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신 분, 자 아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봤죠. 부모님은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가 나한테 발생했으니까 소득이죠. 이거는 소득세법에서 정식적인 소득이라고 봐요, 지금. 그게 법률용어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비영업대금 이익의 정의는 뭐냐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지급 수수료 또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금전의 대여를 영업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죠.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업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대부업을 안 하신다. 그런데 일시우발적으로 나한테 돈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그 대가로 지급수수료나 이자조로 돈을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소득이 되는 거고 그 소득이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서 소득으로 잡힌 자, 다시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할 건데 짧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채무자 입장과 채권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채무자는 지금 돈을 빌린 우리, 그리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신 우리 부모님. 자, 채무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자,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러면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 또는 우리가 지급을 언제 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아까 계약서에 적었겠죠. 그러면 그 약정일 또는 이자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자, 원천징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천징수를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27.5%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부모님에게 지급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왜 27.5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이 25%예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율이 그 25%에 다시 10%가 더해지니까 27.5%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계좌이체 할 때 이자조로 드리는 그 돈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할 때 그게 100만 원이면 27.5%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돈만 계좌이체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5를 뗐잖아, 우리는. 그걸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야, 소득세로. 자, 이 소득세는 이 계약서 전체를 세팅해준 세무사가 알아서 신고를 할 겁니다. 잘하는 세무사라면. 만약에 내가 세무사 고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 메일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원천징수 플러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겨요. 자, 이 지급명세서도 뭐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하고 어쨌든 내가 우리 부모님 그 채권자에게 이자 소득이라는 거를 지급했다라는 거를 나라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내년 2월 말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 소득을 지급해드렸다면, 이자 소득을 내가 부모님께 지급해드렸다면 2021년 2월 말까지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세무사가 이것도 알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겼다고 했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금을 채무자, 우리가 원천징수해서 알아서 낼 거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영업대금이익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죠.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이하라면 내가 뭐 예금 이자 뭐 어디서 배당 받은 거 다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천징수, 우리가 원천징수 한다 그랬죠. 채무자가. 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금융소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조금 빡세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빡세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비영업 대금 이익이 아무리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얻은 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잘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금 이자로서 벌어들인 소득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분은 그 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금융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예금 이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은행이 예금 이자를 주겠죠, 저희한테. 그 은행이 알아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행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다음부터 납세 의무가 종결돼. 왜냐면 소액이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근데 이 비영업 대금은 소액이어도 한 번 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소득을 버신 우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신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관계 세무사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까지 챙기는 세무사는 진짜 좋은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채무자는 뭐 해야 된다? 두 가지 하셔야 된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까지. 자, 그리고 채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피영업 대금의 이익이니까 금액 관계없이. 자, 그래서 오늘은 원고가 없어서 조금 두서없이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간략하게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 1,000만 원 이상 빌리시면 4인 간의 거래가 있으면 이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 내실 거 아니라면. 그리고 요즘에 금감원이나 국세청은 20, 30대 젊은 부자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좋은 표현이라고 관심이라고 한 것 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거 계약서 만들고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들이 뭐 시간 투자 들어가고 뭐 노력이 투자되어야 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1시간이면 다 해요, 이거.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만 쓰시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정보들, 그리고 심지어 이 계약서까지 다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지금은 작지만 뭐 앞으로 다 사업 잘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마구마구 커져가지고 추후에 뭐 나에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항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우리는 나는 증여받은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거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챙기시면서 현명하게 사업을 하셔서 추후에 있을 불이익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그런 현명한 사업주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